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문주영입니다. 오늘 뇌종양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가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랑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성경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맡은 주제는 뇌하수체 종양이고요. 뇌하수체 종양은 지금 굉장히 뇌종양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흔한 종양이어서 저희는 굉장히 외래 진료실에 많이 보고 있는 질환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그에 대한 일단 질의응답을 기본으로 저희 오늘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뭔지, 일반적인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치료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장기 자체가 실은 뇌에 있는데요. 어떤 장기인지 생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뇌하 아래쪽에 수 매달려 있는 체 이제 장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의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장기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요 작은 공간은 작은 장기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뇌하수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다른 증상들을 막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뇌하수체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뇌가 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과 연관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발생학적으로 뇌와 생기는 이 기원부터 좀 다르고요. 하는 일은 오로지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의 호르몬 조절의 가장 중추적인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다 싶은 호르몬들과는 모두 연관이 되는 장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영역으로 보면 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뇌 안에서 이 종양이 생길 경우에는 종양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뇌하수체의 기본적인 문제, 이 기능인 이 호르몬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뇌 조직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 주변 신경 압박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종양 중에 가장 흔한 편이고 조직학적으로는 암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암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조직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양성, 암이 아닌 종양이고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mm 내외 자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자라는 종양이고요. 기본적인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일부 뇌하수체 종양 종류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호르몬 이상이나 주변에 있는 신경장기를 누르면서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이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을 교정하거나 신경학적 이상,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시신경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호전시키기 위한 게 수술의 목적이 되겠고요. 크게는 기능성 종양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나누게 되고 기능성 종양은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종양들이어서 제거를 해줘야만 호르몬을 정상치로 내려줄 수가 있고 거꾸로 너무 종양이 큰 경우에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그걸 또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 수술 말 그대로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하수체 종양을 떼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콧구멍을 통해서 비강이라고 하는 코 안의 빈 공간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면 바로 뇌를 거치지 않고 뇌하수체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환자의 MRI인데 코, 입술, 이마, 정수리, 입술, 사람의 옆모습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뇌하수체는 누구나 다 똑같은 뇌 아래쪽에 달려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위치에 생기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너무 큰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콧구멍만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남지 않고 좀 회복이 빠른 그런 수술의 신경외과적으로는 일종입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래에 이제 오시면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좀 많이들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이 기구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시경을 저희 이 수술에 있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콧구멍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공간을 통해서 뇌 안쪽에 있는 장기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그냥 일반 시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좁은 공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시경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파노라마 뷰를 통해서 넓은 공간을 저희가 수술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을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뇌하수체 종양은 콧구멍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가까운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일반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거꾸로 사용하는 집어넣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수술을 뇌하수체 종양 외에도 다른 종양들에도 하는데요. 다른 종양에서 실제로 콧구멍을 통한 접근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이런 테두리 쪽에 있는 종양들 사진을 가지고 오시고 내시경 수술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컨셉 자체가 코로 접근하기 좋아서 수술을 하는데 도움을 내시경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진료를 보시고 항상 전문의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거에 좀 따라주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대략적인 이 개요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개의 질문들이 들어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증상과 관련되는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갑상선암 수술 후 1년이 지나고 생리를 하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뇌하수체 종양이 진단이 됐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 뇌하수체 종양 둘 다 마찬가지로 내분비 장기,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이런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수 교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료를 실제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그런 질문인데, 갑상선암과 뇌하수체 종양 사이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적 연관성이나 암 조직의 상호 전이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거나 특별한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연관은 뇌하수체와 갑상선은 이제 호르몬 조절 축에 속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상선의 활동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뇌하수체 기능을 이제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그 발생이 떨어지게 되면서 2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과 뇌하수체 종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 조절 측면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상적 감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뇌하수체와 갑상선이 모두 다 내분비 장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연관되기 때문에 두 개의 종양 발생의 연관성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장기고요. 전이하거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두 개의 종양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서 갑상선 종양이 생겼다, 갑상선 종양이 있어서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다,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질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으로서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 다 빈도가 낮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빈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되는, 그러니까 같이 가지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제 증상 관련된 질문인데요.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으신 이후 계속 자도 피곤한 이런 이제 만성적인 피로감을 얘기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 환자에서 수면 과다, 피로가 흔한 증상인지 이게 진짜 연관이 되는 건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저희 환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진료실에서 여쭤보는 그런 증상인데, 우리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면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제 호르몬의 결핍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결핍된 각 호르몬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 보시면, 뇌하수체 종양에 의해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을 유발할 때 증상들 보면, 성성 기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뭐 남성은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여성은 무월경, 불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피로, 저혈압, 특히 기립성 저혈압 잘 생길 수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근육이 약화된다든지 지방이 증가하는데 피로감, 기력 저하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요붕증이라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오고 갈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타 뭐 전신 증상이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피로, 무기력, 혼돈 이런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호르몬 결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답 요약하자면 뇌하수체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저 피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로라고 하는 말이,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대부분 피로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면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단받으시고 이런 피로감을 느끼시면 진단받은 병원에서 이 신경외과나 내분비내과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호르몬 기능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호르몬 검사도 괜찮고 칵테일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호르몬 기능에 결핍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호르몬 부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 호르몬은 보충 치료를 하면, 약물 보충 치료를 하면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은 금방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호르몬 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피로라고 하는 게, 실은 저도 자주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라고 하는 게 꼭 뇌하수체 병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다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연관 지실 필요는 없지만,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도 증상 관련된 질문. 보통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불편감이 증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상 관련된 질문을 또 주셨고요. 프로락틴 선종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고, 관절통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관절통과 프로락틴 이 종양과 프로락틴 분비 뇌하수체 종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럼 아니면 다른 과 진료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락틴 분비 선종은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종양입니다. 이 프로락틴이 과다 분비되면 여성에게는 주로 월경장애, 유주분비, 불임 등이 생길 수 있고, 남성에게는 이제 성욕감퇴, 발기부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락틴 분비 종양과 관절통 증상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낮지만, 굳이 이제 저희가 연관성을 따지자면 이제 프로락틴 호르몬의 과다 분비는 성 호르몬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이제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뭐 드물게 관절통, 뼈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나, 하지만 이건 2차적인 이제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만약 이 질문하신 분께서 나이가 젊으신 편이면 아직 골다공증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외래 진료를 이제 보면, 이제 다른 병을 진단을 받으시면
다른 여러 가지 증상과 이제 이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이게 당연한 이제 환자분들의 궁금증입니다. 그냥 이거는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프롤락틴 과다분비증 자체가 관절통이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관절통이랑 연관되지는 않고요. 관절통도 실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롤락틴 종의 분비 선종을 가지고 계시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프롤락틴 수치를 잘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2차적인 그런 증상들도 생기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이거는 다른 이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고요. 뇌하체 종양 중에 그래도 관절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가장 많이 되는 타입은 말단비대증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 종양에서는 관절과 인대의 비후 증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관절의 통증과 뻑뻑함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연관이 돼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해드리고 호르몬적으로 환자분을 완전 관해를 시켜드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프롤락틴 분비 종양과는 명확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나 탁과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상에 관한 또 마지막 질문이 되겠고요. 33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이제 뇌하수 종양을 진단을 받고 프롤락틴 수치가 아마 높으셨던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받으셨던 거라고 보면 프롤락틴 수치가 높았었을 것 같고 프롤락틴 분비 종양으로 진단이 되셨을 거고 치료 후에 프롤락틴 수치는 좀 떨어져서 59였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주치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를 계속 권유를 하셨고 원한다면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어떤 치료가 더 적절한지 실은 이 부분은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어렵고도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수 교수님. 네, 저희 산부인과를 거쳐서 저희 신경외과 외래진료실에 많이 오는 이제 경우입니다. 이제 젊은 여성, 젊은 부부께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프롤락틴 분비 선종은 젊은 여성에서 굉장히 흔한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질문에서 주신 게 종양이 8mm라고 진단 크기고, 사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저희가 진행하기는 좀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고, 또 수술 후 프롤락틴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임신에 필요한 내분비적 호르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100% 확신도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롤락틴의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도파민 작용제, 카보골린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이제 우선 사용해서 프롤락틴을 수치를 떨어뜨려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젊은 가임기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프롤락틴 분비 종양 임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신 전 치료는 이제 임신을 계획하는 이제 여성에서 도파민 작용제가 사실 1차적인 선택 치료제로 이제 권고가 되고, 이런 치료는 이제 프롤락틴 수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배란을 회복하고 이제 종양 크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임신을 이제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약입니다. 카보골린이라는 약이 좀 더 이제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고요. 하지만 이제 종양이 크다든지 압박 증상, 시신경을 눌러서 이제 시야 증상, 시야가 가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임신 전에 수술을 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이제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이제 이 도파민 작용제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고 임신을 유지하시는 동안 사실 이제 임신 전에 크기가 10mm 미만인 종양의 경우는 이제 임신 중 종양의 증가 위험이 낮아서 경과 관찰로 충분하고요. 크기가 큰 종양인 경우, 시신경의 근처에 위치한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임신 중에 크기가 커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MRI, 조영지 없이 사용한 MRI나 항상 시야 검사를 주의 깊게 이제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증상이 발생했다든지 종양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에는 임신 중이라도 주로 이제 브로모크립틴이라는 약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께서 잘 이제 유지를 하셔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 후에는 이제 2개월 이내 프롤락틴 수치를 다시 측정해서 치료 필요성을 확인을 하고, 수유는 대체로 가능을 하나 이제 수유 종료 후에는 다시 이제 이 도파민 작용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임기 여성의
프로락틴 분비 종양이 저희가 이제 내분비적으로도 신경외과 수술적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질문자분의 질문에서는 조금 이제 프로락틴 수치가 치료 후에도 59면 아직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좀 아직도 정상 수치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약물은 좀 조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 저희가 왜 이걸 고민하냐면 모든 병원의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실은 좋은 병원이 있고 좀 떨어지는 병원이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내에서 전체 병원을 놓고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일단 이 프로락틴 분비 선종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반응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유축분비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고, 약으로 인해서 종양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종양 치료의 효과를 갖는 경우도 8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고, 약물 치료로 환자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수술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일부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약물 치료를 1차 치료로 가이드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했을 때 100% 호르몬이 완치가 될 수 있는다고 확정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이 종양을 완전히 제거를 하냐 못 하느냐가 실은 100%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건 이제 수술을 잘 하는 병원에서 수술적으로 혈관 침범이라든지 주변 조직 침범이 없이 아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타입의 종양은 이 내시경 수술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적으로 다 떼지 못하는 종양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약물 치료를 유지하기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양이 어떤 상황인지 완전 절제가 될 만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좀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조금 저희가 판단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가끔은 이제 약물 치료를 임신 전에 하다가 우리가 임신을 알고 얼마 있다가 이제 약을 끊게 돼서 그게 이제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거로는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약을 쓰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임신이 확정되고 약을 끊었을 때 태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수술과 약물 치료 모두 다 가능하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치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뇌하수체 종양 9mm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고 내시경 수술 대신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방사선 사용하는 치료를 1회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 자체가 이제 수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수술 없이 감마 나이프 단독으로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뇌하수체 종양을 치료하는 수단은 이제 수술도 있지만 이렇게 감마 나이프로 대표하는 방사선 수술이라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정상 뇌하수체 MRI 소견인데 여기 보면 뇌하수체가 있고 시신경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있고 뇌하수체 양쪽 옆으로 내경동맥과 해면상 정맥동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내경동맥이 뇌를 먹여 살리는 동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수술을 이제 고민을 할 때는 시신경과의 거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신경이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뇌하수체 종양의 이제 MRI 소견인데 보시면 종양이 이렇게 자라고 정상 뇌하수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은
아래서 자른 종양에 의해서 위로 밀려 올라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종양 자체에 대해서 사실 감마 나이프를 하기는 좀 힘든 경우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경동맥을 싸고 있는 내하수 종양이 있는데 중간에 시신경과 붙은 부분에 이제 종양을 잘 제거하고 이 혈관 주변에 붙어 있는 종양의 경우는 사실 수술적으로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마 나이프 같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질문에 주신 9mm 크기의 내하수 종양을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MRI 소견이 중요합니다. 9mm라도 시신경과 거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로 감마 나이프로 치료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mm지만 시신경과 거리가 가깝고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방사선 수술보다는 수술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치료 원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1차적인 치료는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가마나이프라고 하는 치료는 이제 고용량의 방사선을 몇 시간, 뭐 1시간 내나 뭐 아니면 몇 시간 정도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고용량 주사를 해서 종양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고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가 되겠고, 고용량의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랑 다르게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름이 방사선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방사선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이 이 병변에만 굉장히 고밀도로 방사선을 쏜다, 감마선을 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용량의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부 조직에 방사선에 의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1차적으로 권고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 아까 MRI를 사진을 보셨지만 이 MRI에서 보시면 뇌하수체 그 주변에 바로 위에 시신경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지금 가쪽으로 있는 요 하얀 부분이 정상 뇌하수체가 종양 때문에 옆으로 밀려 있는 건데 이런 가마 나이프라고 하는 방사선이 들어갈 경우에 주변부의 뇌하수체와 시신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치면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거고요.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위험성과 치료를 했을 때 이 치료가 잘 되는지 치료율을 비교를 했을 때 1차적인 치료에서 수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술 없이 감마 나이프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질문과 아마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다음 질문 자체는 이제 뇌하수체 종양,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 3.2cm 크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비기능성이라서 아까 저희가 홍성교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수술 후에 혈관 주변에 남은 잔여 종양에 대해서 감마 나이프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게 가장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를 이 뇌하수체 종양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이제 이 감마 나이프 치료를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송경수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뇌하수 종양에 대해서 방사선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 후 이제 종양이 남았다든지 수술 후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MRI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조그맣게 이제 종양이 재발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감마 나이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수술의 위험도 높은 분들이 있으면 고령이시라든지 아니면 좀 전신 마취하기 좀 위험한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술적 접근이 이제 어려운 부위죠. 그 큰 이제 내경동맥 주변에 그런 부위에는 이제 종양을 남겨서
종양을 남았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감마나이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색깔로 표시를 해뒀지만 종양이 시신경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시신경 손상 위험이 적은 경우에 저희가 감마나이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비기능성 종양,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기능성 종양의 성장 억제, 그리고 기능성 종양의 경우는 이제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목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감마나이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질문처럼 이제 혈관 주변은 수술적으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뇌하체 양쪽 옆에 있는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건 수술 시에 아주 작지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내경동맥 손상 시에는 최악의 경우는 환자분이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저희 뇌하체 종양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종양이 유착이 심하게 돼 있거나 떼기가 어려운 경우는 남겨놓고 아주 소량 남은 종양에 대해서는 이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치료가 실은 감마 나이프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치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양의 양을 줄여주는 개념에서도 실은 완전 절제가 안 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그 전에 해주는 게 실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1차적 치료로 진짜 감마나이프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들은 수술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나 고령이셔서 뭐 다른 문제들, 내과적인 합병증들이 있다거나 수술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공간에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내경동맥 주위에만 이 종양이 있어서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1차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먼저 이제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건 신경외과 이제 영역에서는 실은 어느 정도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실은 부분이어서 아마 환자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치료를 하신다는 분은 어떤 상황일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치료를 권유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요번에 이제 질문들에 이제 감마나이프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아서 다음 질문도 감마나이프에 대한 질문인데, 결국엔 이분도 1.7cm 정도의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 받으셨고, 한 병원에서는 내시경 수술, 다른 병원에서는 방사선 수술을 권유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더 예후가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성 교수님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논란이 있지만, 사실 수술과 저희 방사선 수술 모두 둘 다 합병증이 없는 치료가 아닙니다. 수술도 당연히 이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사선 수술 후에 호르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후 이제 빈도는 한 이 정도 12%에서 39% 사이, 문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고돼 있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양이 크기가 큰 경우 더 호르몬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뭐 이전에 수술했던, 그러니까 뭐 재수술, 재바로 재수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감마나이프 했을 때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기능이 방사선 수술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내분비 기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성경 교수님의 수술 경험상 수술을 했을 때 기능 저하증의 빈도가 저거보다 더 높은 것 같으세요? 낮은 것 같으세요? 실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과 수술 후에 이제 뇌하체 기능 저하증의 빈도는 저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훨씬 더 낮고요. 수술이 뇌하수체 기능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로 보통 수술적 치료가 더 먼저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이거는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개개인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한 결과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감마 나이프를 첫 번째 치료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권고드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하수체 종양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분이시고요. 내하수체 수술을 할 때 아마 이제 설명을 코뼈를 절제하고 수술에 다시 복원을 해준다고 들으셨는데 이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일반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술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일반 분들이 얘기하면 코뼈를 자른다 그러면 지금 만져지는 여기 코뼈가 잘려 나가고 그걸 다시 재건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조금 달라서 성경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내시경이 콧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양쪽 콧구멍 사이에 보면 비중격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는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이 뇌하수체가 놓이는 부분 그리고 접형동이라는 이 부비동의 한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갈기 위해서는 이 비중격을 일부 없애야 됩니다. 비중격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접형동을 갈아내고 뇌하수체 부위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은 이 비중격의 일부를 잘라낸 부분을 다시 뭐 복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이 콧등, 이 코뼈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 비중격의 일부를 제거하고 이제 종양으로 접근하고 그 잘라낸 뼈를 일부 이제 복원을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뼈라기보다 비중격이라는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 제거해야 될 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내하체로 접근해서 하는 이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요. 코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안에 비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커서를 기준으로 이 앞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코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이 만져지는 이 앞에 부분을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는 전체 우리가 의학적으로 코라고 하는 이 비강까지 포함한 공간에서는 굉장히 앞쪽의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지는 이런 앞쪽에 있는 코뼈를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들어가서 종양을 떼려면 안쪽에서 기구가 움직여야 되고 그 공간을 만들려면 뒤쪽에 있는 코 안에 있는 코 양쪽 콧구멍을 갈라주는 비중격에 있는 뼈를 일부 제거하고 수술을 하게 된 다음에 보통은 이 뺐던 뼈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를 이제 다시 닫고 나와주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 저 안쪽 환자분들은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밖에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치료, 증상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후의 경과에 대한 부분들, 치료 후에, 이런 회복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몇 개 더 들어와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으신 지 7개월이 지나신 환자분이신데 코 안쪽에서 약간 쿰쿰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비동 내에 염증이나 이물질이 없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전이 이제 저희 이제 논문에 연구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코 안에 코 점막을 이제 다루고 코 점막을 만지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박리하고 절개하고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후각신경의 손상이나 자극이 있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없는 냄새를 느낀다든지 냄새 왜곡을 호소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점막을 다루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막의 치유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뭐 특유의 냄새를 치유되는 동안의 특유의 냄새를 환자분들이 이제 이상한 냄새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의 일부를 저희가 갈아야 되는데 이런 부비동의 일부를 갈아내고 하면서 이제 코 안에 말씀드렸던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코 안의 공기 흐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좀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만나서 뭐 다른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약을 조금 쓰면서 정상 좀 회복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증상이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 후각코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 후각신경 이런 후각신경 있는 점막 이런 데들에 약간 손상이 있으면 실제로 후각이 떨어지는 후각이 없어지는 환자도 일부에서는 존재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후각에 대한 그런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혹시 예를 들어 가끔 드물게는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실은 저런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너 좀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실제로 염증이 심한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비물이 있거나 주변인들이 냄새를 느낀다고 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점막이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좋아지는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 7개월이시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편이시기는 해서 거기서도 계속 조금 더 증상이 나빠지거나 지속되시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0대 후반의 환자분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하수체 위쪽에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종양이 커지면서 압박돼서 나타나는 시야 장애라고 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어, 어, 그것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2cm고. 그러면 현재 시신경을 누르지 않는 상태라고 그쪽에서는 들으셨다고 하고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을지 후유증이 생긴다면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이 조금 지금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MRI 상에서 시신경이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환자분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은 뇌하수체 종양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은 종양 바로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종양이 성장하면서 시신경을 압박해야지만 물리적인 압박이 있어야지만 실은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신경을 누르지 않는 상태면 그 증상은 조금 안과적인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2cm 정도의 크기면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고려를 해야 되는 크기이기는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아마 이제 권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수술 후 결국에는 코로 방금 말씀드린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경수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께서 60대 후반이시고 시신경을 누르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 시야가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뇌하수체 종양에 의해서 시야가 좁아졌다기보다 다른 원인,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다른 안과적인 원인을 우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회복에 대해서 사실 시신경을 누르지 않는 특별히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 뇌하수체 종양에서 시야 증상이 양쪽 바깥쪽이 이렇게 가리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시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야 시야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또 이게 시신경의 상태를 검사하는 이런 안과에 의뢰해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뭐 시신경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의 연령, 얼마만큼 오랫동안 눌러져 있었느냐, 그 다음에 기저질환, 특히 당뇨 같은 그런 기저질환 등이 이제 수술 후 회복을 어떻게 주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종양이 사실 잘 제거되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잘 회복을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눌러져 있던 기간이 길었다든지 시신경의 두께가 얇아져 있다든지 뭐 연령이 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제거되어도 5에서 한 10% 정도는 시야가 다시 악화가 된다든지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 종양이 이렇게 위쪽으로 자라나면서 그 위에 있는 지금 시신경이 이게 원래 편편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실은 소견이 보이거든요. 요것이 유일하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나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양측 가측이 가려지는 시야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시야가 좁아지시는 증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시야장애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뇌하수체 종양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누르지 않고 여기가 일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시야장애 증상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녹내장이라든지 환자분 연세를 보면 그런 나이로 보면 뭐 다른 질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 좀 받아보셔야 될 거고요. 수술의 후유증은 실은 이제 뭐 이런 시신경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이 조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뇌하수체 내시경 수술에서 대표적으로 뇌척수액 누수, 뇌척수액 비루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척수액 비루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뇌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개골 내에 뇌척수액에서 떠 있는 장기인데 그 뇌척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이제 지주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 지주막에 의해서 쌓여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얇은 지주막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종양에 의해서 지주막이 안 그래도 얇지만 더 얇아져서 이제 그렇게 뇌척수액이 코로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재수술을 해서 뇌척수액을 막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뇌척수액이 아주 맑은 물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목 뒤로 수술 후에 목 뒤로 뭐 맑은 물, 따뜻한 맑은 물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아오신다든지 아니면 입원 중에는 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빨리 처치를 해야 될 경우가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의 이제 합병증으로 저희가 조심하는 게 이제 뇌척수액 새는 거고, 결국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뇌의 하수체 종양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밑바닥의 구멍을 통해서 머리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 콧물이나 목 뒤로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뇌척수액 누수, 뇌척수액 비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뇌하체 종양을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이걸 개두술을 하게 되면 잘 생기지 않는 증상이죠. 바닥을 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코와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그 물을 타고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뇌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제때 치료를 안 해주게 되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막아주는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문헌에서는 한 5%에서 1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굉장히 이게 거기를 꼼꼼하게 막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수술하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한동안 대략적으로는 한 한두 달 정도 이상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일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물리적인 힘을 쓰는 일을 예를 들어서 코를 세게 푼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힘을 주는 일을 하게 됐을 때 뇌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막아놓은 밑에 재건을 해놓은 부분의 어느 틈새를 통해서 내척수액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수술에서 좀 특별하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옆에 내경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다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문제는 실은 큰 뇌경색에 의한 사망, 뭐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아주 심한 이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실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의 뇌경동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아까 감마 나이프에서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을 하더라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에서 직접적으로 종양을 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지는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여러 번 얘기 나왔죠. 후각
문제를 만드는 후각신경 기능이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소변량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항이뇨 호르몬이 수술하고 나서 조절이 잘 안 되는 한 5에서 10% 정도 환자에서 수술 후에 소변량의 변화, 소변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붕증이라든지 소변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든지 하는 소변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후유증들은 굉장히 다들 빈도가 낮습니다. 빈도가 낮아서 너무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수술할 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꼭 주지를 시켜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모든 합병증들은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더 큰 범위를 열어야 되고 더 신경과 열관이 많이 되고 더 혈관과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더 늦추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합병증 후유증 발생률은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그다음에 그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증상, 수술 후 치료 후 관리, 뭐 이것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해 주시고 좋은 자세한 내용 강의해 주신 또 성경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언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뇌종양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